시작된 건가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평론 쓰는 서희원이라고 합니다. 우다영 소설가의 세 번째 책 국회에서 출간 기념 인스타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옆에는 우다영 작가님 나오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인스타 라이브나 이런 걸 많이 해보셨냐라고 질문하셔서 저는 처음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더니 우다영 작가님이 몇 번 해보신 적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사회를 보지만 우다영 작가님이 저를 훨씬 더 잘 리드해 주시고 끌어주시는 그런 라이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책이 나온 지 한 달 돼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요즘에 어떤 연령대가 책을 주로 구매하는지가 나왔는데 압도적으로 20대, 30대 남성, 여성분들이 제일 많고 유일하게 이제 없는 연령대가 10대 여성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을 삼아서 이 인스타 라이브가 그 10대 여성 독자들의 어떤 그 마음을 끄는 그런 라이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먼저 우다영 작가님의 소개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다영입니다. 소설 쓰고 있고요. 밤의 징조와 연인들, 앨리스하고 부르면 두 권의 소설집과 최근에 국회에서를 출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독자들이 소설에 접근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소설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죠. 소설을 읽고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이 작가가 만들어낸 문장이 내 마음의 어떤 부분에 닿는다라고 하면서 그 소설을 읽는 거고, 그리고 아마 오늘 이제 인스타 라이브를 오신 분들도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해서 책을 읽고 오신 분도 계실 테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책을 아직 읽지 못한 상태에서 우다영 작가에 대한 관심과 호감 같은 걸 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를 들어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책을 더 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이긴 하지만 그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다영 작가님은 그 20몇 살에 등단하신 거죠? 저요? 25이었어요, 그때. 와, 정말.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소녀급제를 하셨네요. 네. 그때는 되게 오랫동안 20대일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32살이어서 네. 그때가 언제인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때 재학 중이셨어요? 아니면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중 4학년이었어요. 와, 그러면 4학년에 등단을 하면은 네. 그 문창과를 다니셨다라고 네. 제가 얘기 들었는데, 동료들이나 선배들, 좋아해주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좋아함 못지않게 시기, 질투, 부러움 이런 거 되게 많이 받으셨겠어요? 축하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예. 사실 내적으로 조심했어요. 약간 속상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되게 많이 친구들은 다 축하해주고 선배들도 축하를 많이 해주셔서 되게 문창과를 나와서 이래서 좋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니까 좀 정확하게 이게 뭔지 알고 축하해주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좋았고, 사실 그때는 정말 이제 등단을 준비한 친구들도 있고 글을 열심히 쓴 친구들도 있어서 속상할까봐 조심을 했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친구들 중에서 등단한 친구도 많고 지금은 되게 이야기도 편안하게 나누고, 그때는 조심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는 상태라서. 겸손해야 된다. 네네, 그럼요. 이런 조심했어요. 네. 그때 그러면 그 재학생 신분으로 등단을 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어떤 노력 혹은 나름의 어떤 비법? 네. 이런 게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작가로 만들어줬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있어서 되게 좋은 작가 수업이 됐는지, 그런 팁 같은 거 하나 말씀해 주시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10대 분들에게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소설 작가가 되는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당시에 쓸 때는 좀 책만 보는 것보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처음에 어떤 친구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처음 대화에서는 막히고 우리 둘 다 답을 모르고 그 대화를 못 이어가다가 다음에 만나서 각자 생각을 좀 진전시키고 다시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이 좀 소설 쓰기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텍스트보다 좀 경험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일화를 가져오거나 인물을 가져온 건 아니었지만 사람하고 대화를 더 이어나가는 과정이 저는 글쓰기랑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전에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은 뭐 몇 권의 소설이 나온다. 저희 할머니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소설을 못 쓰고 돌아가셨거든요. 네. 왜냐면 자기 인생을 소설로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중에서 어떠한 순간을 선택하고 어떠한 순간을 뽑아내고 그 순간이 얼마나 나의 삶에서 대표성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대화를 할 때 어떤 장면들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소설을 구성하고 만드는 그런 부분들과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아요. 소설을 쓸 때 어떤 장면을 되게 단순하게 쓸 수 있는데 그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들여다보다 보면 되게 이상한 디테일을 넣었을 때 이게 설명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사람을 만날 때 대화나 그 순간의 분위기를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떠올렸을 때 그때 뭐 우리가 차를 마셨고 좀 산책을 하다 집에 갔다 이런 사실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기억을 떠올리면 이상하게 그때 맡았던 무슨 냄새나 그때 들었던 별 관련이 없는 그 날의 대화 중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어떤 일화를 들었는데 누군가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같이 좀 중요하게 자꾸 떠오른다 그러면 그걸 구성해서 가져올 때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설 장면을 쓸 때도 약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소설은 그냥 삶의 재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는 삶의 압축적 재현 혹은 선택적 재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장면을 어디서 딱 선택해서 어떻게 압축적으로 제시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북해에서라고 하는 소설 출간하시고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표지도 사실은 표지가 네. 이 책 제목하고는 조금 다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표지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사실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톰하우스를 몰랐는데도 북해서라고 제가 생각했던 이 제목과 내용하고 충돌해서 뭔가 달라서 처음엔 좋았고 나중에 이걸 이제 이동기 작가님 작품들을 검색을 해보고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캐릭터인지 알게 되니까 오히려 굉장히 이 내용하고도 연결이 있어요. 미국의 미키마우스와 일본의 아톰, 우리나라 팝아트가 아직 설 자리가 없을 때 합쳐졌던 캐릭터라는 게 이 안에 소설도 조금 이해관계가 많이 겹쳐져 있는 상황에서 인물들이 그 안에서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 주변의 반응을 좀 들려드리면 90%는 좋아하시고 10%는 놀라셨어요. 어떤 점에서 놀라운 건가요? 정말 너가 이거와 어울리는 소설을 썼다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제가 그랬죠? 네. 읽고 나선 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제일 재밌는 포인트가 저 아톰하우스가 뿜고 네.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걸 뿜고 있는 거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뿜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기에는 네. 그 물을 받아 먹는 모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네. 혹은 누군가에게 모욕하기 위해서 뭐 침을 뱉는 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예쁜 표정을 짓고 웃는 얼굴로 네. 웃는 얼굴엔 못 뱉어도 웃는 얼굴로는 뱉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작가님 그중에 어떤 게 웃는 얼굴로 침을 뱉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귀엽고 순수한 얼굴인데 나의 즐거운 모욕을 받아봐 뭐 이런 건가요? 네. 이 제목이 세미래요. 여기 뒤에 제목이 나와 있는데 예. 이동기 작가님 작품 이 표지를 받고 제가 다 작품들을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작품들이 있으셨는지. 근데 이제 유일하게 물이 좀 나오는 것이고 이제 뭔가 저는 이전에도 소설에서 물을 좀 중요하게 썼어서 아마 이 물방울이 어디로 갈지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지만 뿜고
있어서 선택해 주신 게 아닌가. 아마 이동기 작가님이 선택해 주셨다고 들어서. 네, 저는 사실 뭐 영어로도 제목이 써 있지만 저는 샘이라는 말 듣고 시샘 바다의 그 샘인가. 되게 안 좋게 토마스에 대한 인식이. 제가 아는 사람하고 좀 닮은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소설에 네.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북해서라고 하는 소설은 어떻게 처음에 스타트가 된 건가요? 네, 여러 스타트가 있는데요. 힘들게 썼어요. 이 소설이 아마 제가 두 번째 소설집 앨리스하고 부르면을 냈을 때 출간을 하는 도중에 이걸 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힘들게 썼고 사실은 북해서라는 제목에서 시작한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가 제목 메모장이 있어요. 거기에 좀 오랫동안 있었던 제목이고 그 우리나라에 없는 동해, 서해, 남해가 아닌 북해라서 그 없는 공간에 살 수 있는 이야기로 소설을 쓰고 싶었고 이런 북해에서 이야기를 좀 중편으로 이번에 써봐야겠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까 이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허유원 선생님하고 만나서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 그 두 번째 소설집의 작가의 말에 네 사람이 얼마나 겹쳐 있는지 그런 문구랑도 이 소설하고 연결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작가의 말에서 사실 영향을 받아서 내 화자 정도로 그 이야기가 아예 그 화자가 드러나서 바뀌는 이야기로 구성을 해야겠다. 그렇게 북해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말씀 중에 재밌었던 게 제목들의 리스트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제목을 제일 먼저 정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미지를 만들고 서사를 만들고 문장을 쓰시고 하는 건가요? 많이 요 근래의 소설들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제목 리스트라고 하면 그 제목 소설들을 다 안 쓸 것 같지만 소설들이 다 거기서 나오기는 했어요. 저도 신기한데 제목만 지어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적어놓고 나면 제가 끌려서 이 제목이 참 좋다라고 적어놓고 나면 거기에 대해 자꾸 생각을 하니까 쓰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럼 뭐 컴퓨터식으로 생각하자면은 빈 폴더들이 있고 폴더 안에 제목이 그러니까 북해에서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있고 비어 있는 거죠. 거기 안에 이제 뭐 사진을 넣거나 어떤 뭐 이야기를 넣거나 그 폴더를 하나씩 채워가면서 나중에 그 폴더가 꽉 차면은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멋있네요. 그렇게 말해야겠어요. 다른. 네. 네, 그렇게 준비된 폴더가 제가 많고요. 네. 저는 맨 새 폴더라서. 네. 그래서 다행히 저도 근데 이 제목을 좀 좋아해서 이건 잘 써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제목이었고 그리고 제가 제목 메모장 얘기를 다른 곳에서 좀 한 적이 있어서 독자분들도 막 말씀을 해달라고 이야기 요청을 하신 분도 계시고 작가분들이 마감을 잘 못하고 계실 때 다영아 너 미안한데 제목 메모장 한 번만 불러줄래? 안 쓸게. 나도 그냥 참고만 할게. 그래서 최근에 불러드렸어요. 이 책을 내고 있을 때 어떤 한 작가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래서 그 제목도 같이 지어드리고 뭔가 제목 고민이 많으셨을 때 우리 모두 막 박수치고 됐다 이 제목으로 그래서 그분이 네. 그 제목으로 뭔가를 완성하셨나요? 네네 완성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오다영 작가님의 지분이 아주 조금 있고 다른 데서 꼭 밝혀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럼 그 폴더가 지금 한 몇 개 정도 있나요? 모르겠어요. 쌓여있는 것들이 많고 아마 소설이 안 될 것도 많은데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계속 추가해서 넣고 소설 제목 메모장, 인물 이름 메모장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버려질지도 모르는 수많은 이제 폴더들이 네. 있는 거고 그 중에 몇 개가 이제 작가님한테 선택이 돼서 네. 그 안이 채워지는 거군요. 네. 혹시 최근 근래에 내가 다시 뭔가를 쓰게 되면은 선택할 만한 그런 폴더 있으신가요? 있어요. 지금 이제 써야 하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 소설 제목이 메모장에 있었던 제목이에요.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 라는 제목인데 그 보르헤스 묘비명이에요. 네, 제가 요새 다른 곳에 있는 전혀 다른 문구나 그 이제 단어 조합을 소설에 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서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고 영향이 전혀 없는데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뭔가 닮아 있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오는 식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주석을 이렇게 달고 그래서 그 제목을 잘 써봐야겠는데 요새 소설 쓰기가 힘들어서요.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설 쓰기가 힘들다는 거는 작업 자체가 힘들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말고도 다 힘들어서 네, 다 힘들어요. 제가 해본 것 중에서 글 쓰는 게 제일 돈이 안 되고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거 아니라 다른 거를 했으면은 정말 많은 걸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학생들한테도 예전에 제가 대학원을 입학할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붙잡고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제 저를 받기 싫으니까 저러신가 보다 라고 했는데 다 진심이셨던 네, 거죠. 저희도 얼마나 그 생각해서. 깊은 마음에 네. 그런 걸 해주셨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책을 읽고 보시고 오셨을 텐데. 네. 그래도 인스타 라이브 찍을 수 있고 좋습니다. 네. 예, 얼마나 즐거운지요. 자, 북해에서라고 하는 이 제목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읽으면서 네. 그러니까 우선 그 사람이 제목을 먼저 보고 그 네. 내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국인에게서는 북해라고 하면은 사실 그 네이버 뭐에 북해라고 치면은 발트에 넘어서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걸쳐 있는 그쪽 북유럽의 바다가 북해인데 한국인의 머릿속에 북해하면은 블라디보스톡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전 당연히 네. 블라디보스톡이 먼저 떠올랐고요. 그리고 이 안에 피국이라고 나와서 이니셜 되어 있는데 그 피국이 사실은 뭐 군인, 전쟁 이런 거 하면 이제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소설을 읽다가 그 군인의 중위의 할머니인 오경이 이 어떤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보는데 종탑이 있다라는 얘기가 네. 딱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그 종이 작품 속에서 울리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 울렸거든요. 네. 이게 뭐야? 지금 이 공간은 어디지? 왜냐면은 이 주인공의 할머니면은 그냥 우리가 아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는 한국전쟁을 이야기하는 걸 텐데 라고 저는 읽었는데 한국전쟁이 아니라 다른 어떤 먼 곳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처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 그리고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 소설. 근데 한국이 아닌 다른 곳. 네. 근데 이 공간을 설정해 놓고 이 공간 속에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이유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전부터 제가 조금은 붕 뜬 어떤 지명이나 고유명사 같은 아니면 시대적 정황이 정확하지 않은 식으로 드러나지 않게 모호하게 항상 썼었는데 예전에는 이유를 뭐 알고 했던 건 아니고 조금 거부감을 느꼈었어요. 그렇게 현실의 어떤 부분을 뚝 떼서 제가 재현을 해버리면 제가 그 안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뭔가 완전하게 진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잘 말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가져와서는 안 될 것 같았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 소설에서는 정확히 안으로 들어갈수록 안으로 화자로 좀 더 깊게 들어갈수록 더 환상적으로 좀 붕붕 떠올라요. 그렇게 의도를 했었고 처음에는 조금 더 현실적이잖아요. 나선의 이야기. 그쵸? 네, 굉장히 네.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하고 어느 집의 거실 풍경일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야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시대인지도 사실은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다음에 중이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는 저는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전시의 상황이 있고 도시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어떤 상황이 중요했고 그 안에서 제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뭐 건축의 모습, 건축물들, 도시의 모습, 사람들의 어떤 의식주 같은 것들은 제가 제시한 어떤 부분들을 읽으시고 그걸 사이사이를 그걸 단초처럼 떠올려서 그 사이는 자신의 경험이나 기억으로 채워넣으시는 독서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조금 더 생생할 거라고 느꼈고 제가 그런 독서를 좋아해서 그래서 비워넣었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되게 없는 도시, 없는 시대가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만이 더 도드라지고 중요해지길 그리고 이 인물이 중요해지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림, 괴왕으로 갈수록 조금 더 떠오르는데 저한테는 제 나름대로의 이 인물들의 세계가 좀
되게 더 생생하게 있죠. 근데 이거 읽으신 분들마다 좀 다르게 아마 달랐으면 더 재밌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다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라이브가 아니라 만나면 한번 여쭤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전과 같은 개념으로 하자면 뭐 이제 그 독자와의 만남이라고 해서 어떤 자리를 갖고 앞에 이제 독자들이 계시고 질문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사실은 지금은 뭐 그게 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인스타 라이브 같은 게 훨씬 더 많은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돼버렸으니까요. 아마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유는 독자들이 채워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낯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편으로는 가만히 놓고 생각하니까 제가 어린 시절 봤었던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가령 비근한 예로 미야자키 하야오 만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은 누가 봐도 동양애처럼 생긴 애가 일본어를 쓰면서 창문을 딱 여는데 밖은 유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어떤 구성을 되게 많이 보면서 자라왔는데 저는 문학에서는 사실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역사관 소설가를 좋아하지 않고 소설가는 역사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역사와 소설은 많이 붙어 있잖아요. 히스토리와 스토리가 스펠링이 비슷한 것처럼. 그래서 어떤 소설을 우리가 읽을 때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좀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이제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나선도 모르고 나선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떠한 과거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다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나선의 오빠가 그 장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버지 장군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그분의 이제 그 아이가 뭐 좀 슬프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는 빈 부분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나이를 가진 한국 사람들이 했을 법한 경험 속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채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는 이게 되게 이제 좀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처음 이렇게 읽으셨을 때,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안 되겠구나를 아시는 순간부터 되게 다르게 읽어주시더라고요. 저 리뷰 찾아보거든요. 리뷰 찾아보시면 그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뒤를 읽으셨을 때 어떻게 읽으셨다고 보면 저도 재밌어요. 모두 다 조금씩 미묘하게 다른데 그래서 재미있고 아까 그 예로 들어주신 그 애니메이션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히 어떤 시대나 어떤 공간을 가져와서 그걸 재현해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뭐 갑자기 고딕 양상의 형식의 건축물이라던가 갑자기 어떤 일본의 음식이라던가 그런 것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게 다 섞이고 나는 그게 어떤 것인지 알고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느낌을 주는 것들인지 아니까 내가 조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조합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니메이션의 세계도 이런 세계도 생생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 식의 소설 구성을. 그래서 사전에 인터뷰 진행하기 전에 제가 질문지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다영 작가의 기본적인 공간, 어떤 생각, 서사가 펼쳐지는 공간이 되게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저는 우다영 작가의 소설을 읽으면은 약간 동유럽 작가의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옛날 독자라서 그런지 그 멜랑 쿤데라나 산도르 마라이 같은 어떤 그런 작가들이 먼저 떠올라서 되게 유니크하게 소설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다영 작가는 어떤 소설과 어떤 작가들의 어떤 작품을 좋아할까라고 한번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청을 드렸고 한 4개 정도 꼽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꼽아주신 게 로베르토 볼레뇨의 전화라고 하는 작품이었고요. 작품집이죠. 그리고 준팔 아이리의 저지대라는 장편, 그리고 제발티의 토송의 고리, 그리고 실비 제르맹의 분노의 날들이라고 하는 4권의 책을 뽑아주셨어요. 만약 우다영 작가가 이 소설 속에 북해에서에 등장하는 오경처럼 어떤 수로에 빠진다. 그리고 나에게는 한 권의 책이 있다. 그런 상상 가끔 해요. 이 중에 어떤 책을
선택해서 가져 들어가실 거예요? 진짜 전 4개 고르기도 어려워서 16강 정도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4강이셔서 고르기 어려웠는데 원래 32강 정도를 생각했는데요. 네.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고 해서 그렇네요. 다 예선 탈락시키고 네. 4강으로 4강으로 바로 결승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속 읽고 진리도 읽고 싶고 그런 책이라면 토성의 고리일 것 같아요. 제발트요? 네네. 약간 처음에 읽을 때는 오히려 맨 처음에 읽을 때는 그 소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발트의 다른 이민자들을 훨씬 좋아했고 그랬는데 토성의 고리를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튕겨져 나와서 못 읽었다가 한참 묵혀뒀다 나중에 다시 읽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 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나랑 엇갈렸다가 만나는 책들이 있는데 토성의 고리는 그렇게 한 번을 되게 감탄하면서 읽은 후에는 가끔 그냥 아무데나 펼쳐서 읽거든요. 아무 문장부터 예.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되게 가능한 소설이고 산책처럼 계속 흘러가는 소설이고 진행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묵해에서도 사실 그런 어떤 일면을 생각하면서 쓴 것 같아요.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은 다른 이야기로 다른 시대, 갑자기 그림 이야기로 갔다가 갑자기 어떤 시대의 청어들이 죽은 이야기로 갔다가 자신이 아팠던 이야기, 자신이 만난 사람의 죽음 이야기, 그 사람의 일화 막 미로처럼 막 흘러가는데 우리가 돌고 돌아서 이야기가 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한 그 지점에서 듣고 있었구나로 뭔가 걷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갇혀있다면 계속 무한히 반복해서 읽으면 만족스럽지 않을까. 제발트가 네. 안 보여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눈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네. 안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좀 전에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문학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 문학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지만은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네. 그 교과목도 있고. 근데 문학 못지 않게 책이라고 하는 물건을 읽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책은 모든 사람이 책을 펼치고 프롬 커버 투 커버라고 해서 첫 페이지부터 이 순서대로 쭉 읽어서 마지막 페이지가 딱 끝나면 책을 접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좀 전에 작가님께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군데군데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항상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첫 페이지부터 읽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네. 속에서 그걸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하는 하루키 소설을 읽다 보면 거기서 이제 와타나베라고 하는 주인공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위대한 개츠비가 너무 좋다. 처음부터 읽을 때도 좋았고. 근데 그 이후에 나는 이 위대한 개츠비가 읽고 싶을 때면 이걸 꺼내서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그 부분을 한바탕 읽고 집어넣는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서도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 이 소설은 정말 좋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런 독서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사실은 나중에 제가 구조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은 군데군데 펼쳐서 읽어도 되게 재미있게 되어 있구나. 그냥 처음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1, 2, 3, 4라고 하는 숫자를 따라가는 그런 어떤 부루마블 게임하듯이 네. 그렇게 읽지 않고 어떤 페이지를 펼쳐 읽어도 되게 재미있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소설의 구성 자체가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구성으로 이제 슬슬 이야기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소설이 한편으로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이 소설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오경이라고 하는 준이의 할머니와 그리고 군인의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페이지가 제일 길고요. 그리고 그것은 고립에 대한 이야기이고 어쩌면은 작은 구멍을 통해서 서로의 목소리와 작은 물건들밖에 주고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즘에는 독자들이 스포일러 이런 거 싫어하는데 둘 중에 한 지금 그럼 인물들이 귀를 막아주세요.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둘 중에 한 인물들이 이제 죽음을 맞게 되고 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보면서 좀 이게 이제 그 고립된 인간들의 그리고 고립된 인간들의 접점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1년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은 들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 상황이 조금 고립되어 있기도 했고요. 약간 예전에는 소설을 제가 그 당시에 많이 하던 생각이나 고민, 문제 그런 것에서 많이 소설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근래에는 내 기분이 의외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기분, 내가 의식하지 못한 내 상태가 드러나는, 증상처럼 드러나는 방식으로 소설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이걸 쓸 때 당시에 좀 저의 상태도 고립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둘이 이렇게 격리되어 있잖아요. 예. 나뉘어 있죠. 그리고 타인이고 우리는 같은 공간에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 나뉘어 있는 타인이며 심지어 적군이었고 그런 상태가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여러 일면이나 제가 요새 겪고 있는 어떤 여러 일면들하고 맞닿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회 요새 여러 혐오나 어떤 진영이 나뉘어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자기의 이해관계나 자기의 어떤 입장으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과 대립하는 일들이 많고 그런 대립이 피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데 근데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그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만이 답으로 남더라고요.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돌무더기로 우리가 좀 구분된 상태로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게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쵸? 이해할 수 없는 무리들, 이해할 수 없는 나라를 나의 벽이라고 생각하면 저 나라를 적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을 내 울타리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가족을 공격했을 때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자신의 입장으로 이루어진 그 단절 같은 거 계속 어긋남을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고 네, 그게 이 소설에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많이 남겨주셨네요. 부캐의 왕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나도 부캐의 왕이 이 이야기가 탄생한 배경은 아닌지요? 혹사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이야기와 이야기 접점, 가장 꼭지점이 되는 부분에 네, 맞아요. 부캐의 슬픈 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게 그쪽으로 수렴해 가는데 스타트가 아니었나, 이 이야기에서부터 네. 이 소설이 시작될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부캐의 왕 이야기는 저한테 처음부터 있었어요.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걸 이 소설이 부캐에서가 될 수도 있었고 제목 메모장에 부캐의 슬픈 왕이 있었어요. 부캐의 슬픈 왕으로 할 수도 있었던 책인 것이죠. 하지만 부캐에서가 훨씬 적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부캐의 왕을 사실은 건축물에서 먼저 떠올렸던 그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설에 등장할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건축물이 부캐 좀 스포가 되겠지만 맨 처음에 어떤 미궁으로 시작했다가 네. 종탑이 됐다가 요새가 됐다가 그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무너지고 다시 생성되고 이게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 어떤 형태로 목적, 그걸 만들었던 사람, 의미,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계속 시간은 흐르고 바뀌고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누구를 어떤 목적을 위한 거였는지 흐릿해져서 결국에는 이런 이 폐허가 된 이 공간도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본다면 그 인생도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은 네. 어떤 인생이야, 그 일은 이런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너무나 저한테는 중요했고 그게 되게 신기했고 이상해서 부캐의 왕으로 그 형태를 만들어보고 싶었고요. 네, 그게 저에게 처음 시작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 부캐의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 시작될 때 미궁이 나오고 종탑이 나오고 그런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게 뭐 역사적으로도 많이 나오지만 그 역사적으로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큰 건축물들 같은 경우는 그 건축물을 기념하기 위해 혹은 그 건축물에 살기 위해 지었던 사람들이 결국 그걸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덧없는. 중요한 어떤 건축물들은 그걸 처음 시작한 분들은 못 보고 죽는 것. 그리고 처음 그 의도도 흐려지고 나중에 그게 남은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시대를 건너.
그런 게 중요했고요. 지금 고정해주신 댓글이 지금 읽었는데 이걸 알아주실지 몰랐는데 이걸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사실 맞습니다. 읽어보자면 주인공들이 이름이 묘하게 반복적이고 대칭적인 이유가 소설 구조랑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선, 니은, 니은, 오경, 이은, 이은, 미림, 미음, 미음. 네, 이거 제 강박으로 만들어진 제목이고요. 네, 이 이름들을 이렇게 구성한 건 맞아요. 처음에 이제 이런 인물들의 새 인물에게 이름을 줘야 했었는데 그걸 어떤 이름으로 할까 고심하다가 뜻과 여러 이제 분위기를 보아서 정했는데 이 낱말 구조를 그렇게 짠 게 맞습니다. 오경, 오영, 이응이, 경, 이응 이렇게 세 가지를 한 게 맞고 그게 왜 그래야 했는지에서는 이 소설 자체가 좀 그런 이상하지만 이유가 없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상한 연결들이 있고 이상한 연관들이 있고 영향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되게 의식하면서 이 소설의 문장들이나 구조를 짰기 때문에 인물의 이름을 좀 중요하게 짰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 그러게요. 칭찬 스티커라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이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네. 작가님이 그 말씀 해주셔가지고 알고 있긴 했는데 이걸 풀어내기는 되게 쉽지 않겠구나. 네. 또 그걸 뭐 그게 막 궁금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여쭤보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네. 어떻게 말을 해볼까 했는데 네. 이걸 또 알아주시는 독자님이 저만 알려고 쓴 거였거든요. 약간 네. 훨씬 더 책을 꼼꼼하게 읽어주시는 독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얘기가 뭐 나왔으니까 건데 저는 이제 그 오경과 군인이 있는 공간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팔자처럼 생긴 네. 공간이죠. 이 두 개의 빈 공간이 있고 한 곳이 뚫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를 뭔가가 계속 오고 가면서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모래시계가 계속 뒤집어진다라는 네. 생각을 좀 약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한대라고 하는 네. 어떤 기호의 모습이기도 하고 누운 팔자의 형태이기도 하고 혹은 메비우스의 띠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나선, 오경, 미림, 부케이스 분황 다시 미림, 나선, 미림, 오경, 나선으로 이어지는 그 소설의 구조가 갖고 있는 그 외형적인 형태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되게 반복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어떤 페이지를 펼쳐 읽어도 가령 이 지점에서 얻은 지점에서 서 있어도 똑같은 지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 독서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나선이란 이름하고도 또 관련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공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이 공간을 설계하셨는지 그리고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비슷했는지 그런 네. 것들도 좀 굉장히 잘 저의 의도와도 맞아서 신기하게 잘 맞고요. 제가 그 공간을 되게 많이 저도 떠올리면서 썼어요. 되게 자세하게 누워보고 막 발도 뻗어보면서 썼는데 오경과 군인은 처음 만났고 적이었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는 사람으로서 만났는데 서로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 관계, 적이라는 관계만 있었는데 이들이 이전에 있던 어떤 전사가 그러하다면 수로에서 동시에 수로가 무너지면서 고립된 이 각자 나뉜 차지하게 된 공간이 사실은 되게 불평등해요. 오경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 정도 있고 설 수는 없고 그런데 군인은 약간 몇 걸음 정도는 활보할 수 있는 공간을 차지했는데 되게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삶에서 인생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되게 우연하게 불평등한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에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것이 그냥 주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다른 처지가 된 사람들, 다른 입장이 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그 공간이 이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지만 이어져 있고 작은 총구나 비스킷 통이 오갈 정도의 작은 구멍 정도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어져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데도 같이 살아가야 한다니. 그리고 심지어 이 둘은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같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 우리 둘밖에 없어라는 생각에 이르는 속에 고립이 되는데 그런 이어짐이 이 전체의 이야기들과 닮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어도 저는 소설을 쓴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마 이 소설을 다 읽은 다음에 이 소설을 펼쳐서 아무 곳이나 펼쳐서 읽게 되는 분들도 느끼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 흐름의 이야기들을 알잖아요. 어떤 인물들과 어떤 이야기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아주 희미하고 느슨한 영향이 됐는지 아니까, 이걸 읽으면서 저는 그냥 오경이 파악한 군인이 불필요한 말의 일절 이런 부분을 읽어도 나는 이 전의 이야기와 이 후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걸 처음 읽을 때랑 다른 이야기들이 떠오르고 다른 마음이 되고, 그런 독서가 이 안에 있는 인물들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부러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미림이 이야기 밖에 오경이나 나선을 전혀 떠올릴 순 없지만, 어느 순간 뭐 아이의 뜨거운 이마를 짚어주면서도 갑자기 몽환이 떠오르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갑자기 알게 된 것 같은데, 아니 갑자기 잃어버린 것 같은데,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다가온 것들, 그래서 나를 이루는 것들, 나의 일부가 되었던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희미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게 그 공간을 잇는 작은 구멍 같은 신기하고 이상한 일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공간은 되게 상징적으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죠. 뭐 제가 정리할 건 아니지만, 네. 어쩌면은 중간에 제가 재밌었던 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우리가 사서 읽는 것은, 책이 뭐 일회용 뭐 종이컵 같은 게 아니니까요. 네. 한 번 읽고 버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다시 또 읽을 때, 그러니까 그 책을 어떻게 내가 또 다시 읽을 것이냐.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나선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면은, 다음에는 그 중에 그걸 반대로, 네. 마치 메비우스의 뜻처럼 맨 마지막에 있는 나선의 이야기부터 거꾸로 읽어 나가는 것도 꽤 재밌는 독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 고정 댓글이 또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직접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인데 전쟁을 묘사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어설플까봐 고민은 있었어요. 사실 조금 이전에 쓰던 것들은 그래도 어떤 현실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아니니까 제가 되게 구체적으로 경험에 의거해서, 아니면 경험하지 않더라도 상상할 수 있는 범위였는데, 전쟁은 사실 잘못 다루면 되게 허술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단순하게, 그리고 태도에 있어서도 걱정이 좀 있었어요. 내가 이걸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피상적으로만 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결론을 내린 건 이 안에서 전쟁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한 15살 소녀가 보는 전쟁이기 때문에 저랑 비슷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인물들은 되게 커다란 외부 세계의 일들의 영향을 받지만 그게 무엇인지 다 파악하지 못한 채 그 영향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오는 파도의 여파 정도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경험과 지식으로 생각하고 믿는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 정도의 시야로 그걸 바라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어서 썼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내가 파악하지 못하겠는데 이런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이 느껴진다. 이 정도의 집중을 했던 것 같고, 네. 사실 제가 더 어렸던 건 굶는 거. 굶는 게 너무 이게 맞나? 사람이 이렇게 빨리 죽나? 늦게 죽나? 이런 생각을 해서 검색을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얼마까지 사람이 굶어도 되는지, 생존이 가능한지. 그게 먹방 대신 먹방을 안 보고 분방을 보신 거예요? 단식 치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단식에 지금 제가 해박해졌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생존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부상도 있고 막 달리기도 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아마 더 빨리 지쳤을 거라고 예상한 거고, 좀 오랫동안 단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생존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기한 세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니, 사실은 저도 이게 보면서 비스킷을 먹으면서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나중에는 이틀에 하나씩 먹으면서 살아가고 근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핍진한가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감정 자체가
얼마나 그 감정과 상황이 얼마나 핍진한가가 저에겐 더 중요해가지고 사실 그것을 카운팅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작가분은 그런 것도 카운팅하시면서 다 하나하나 쓰시는군요. 그래도 그래도 제가 아무리 현실에 뭘 가져오진 않아도 인간의 몸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존 가능한 시간을 알아보고 싶었는데 네. 굶어본 적은 없잖아요, 저희 세대에는.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 서사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훨씬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약간 이 작품 속에서는 어떤 덧없음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선의 오빠인 군인은 군인이지만 군인으로서 죽는 게 아니라 네. 그 활주로에서 식료품이 담겨져 있는 카트를 운반하다가 죽고, 네. 그리고 이 군인은 군인으로서 죽는 게 아니라 철사로 꽃을 만들다가 이제 뭐 화상풍에 걸려서 죽게 되고,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자기가 살고 싶었던 삶과는 좀 다른, 네. 그러니까 뭐 부캐의 스푼하게 말했던 그 어떤 사람의 삶에 깃들었지만 그 사람이 전체가 되지 못하는, 네. 잠깐 스쳤다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인연들끼리의 만남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소설 자체가. 네. 그래서 이런 덧없음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덧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설로 쓰기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구성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의미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 쓰는 건 그 의미 있게 쓰면 되지만, 이 덧없음에 대해서 쓴다라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인물과 인물들을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인물을 생각할 때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그 인물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셨어요? 아니면 인물들 분상을 놓고 그 인물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배치하셨나요? 저한테 아직 그 세 인물이 희미할 때는 이 인물들의 저는 이걸 명령이라고 많이 저 나름대로 표현하는데, 이 인물을 만들 때의 명령이라고 그냥 생각해요. 첫 번째 인물은 한 집안에서 몇 시간 정도의 이 사람의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삶을 버티는 치열한 순간이 몇 시간 정도에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수십 일 정도, 몇 달 정도에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일생이나 반일생 정도의 세월에서 드러나는 이 사람의 삶을 사는 치열함을 보여줘서, 이 인물들이 모두 이 삶이라는 것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싸운다고 생각도 못하는 채 견디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게 맨 처음에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서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하고 되게 가까운 일상에서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냥 집안의 풍경이나 전쟁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 아버지가 떠올랐던 것 같고, 그렇게 나선이 그러면은 뭐 고정 댓글이라는 말을 가져오면 고정되어 있던 인물이었었나요? 제일 네, 먼저요? 나선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나선에서? 네. 예. 나선 이름 자체가 그 2차원, 그 3차원 공간을 가로지르는 2차원 선이거든요. 저는 네. 그게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 선이라는 거는 2차원 세계에 있어서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없는 것인데, 그게 입체로 떠오르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2차원 선이잖아요. 그게 차원을 관통하는 첫 인물로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이 나선이 첫 번째 가장 바깥의 이야기의 화자로서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중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그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그런 나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인물 구성이요. 네, 인물 구성. 그러게. 요새 이래요. 요새 무슨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지 됐고요. 네. 그렇게. 다 코로나 때문이에요. 네네. 저도 지금 말하려다 참았는데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병이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오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예전부터 이 장면을 생각했어요. 어떤 적군으로 다른 공간에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비스킷을 한 통의 비스킷을 나누는 거예요. 이 통으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상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 장면이 저한테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이상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자신의 이익과 이득으로서 움직이는 존재라면, 자신한테 되게 이 비스킷이 소중한 식량이라면 그걸 차지하려고 들 게 당연한데도, 그렇죠. 우리는 다른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유일하게 둘이서 이 생존을 이어가고 있을 때 그 사람과의 유대를 가지고 싶고 그 사람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 통을 믿고 넘기고 다시 넘겨주는 과정에서 배고픔이나 어떤 신체적 그런 그걸 상회할 만큼의 힘을 얻는다는 것, 그걸 가치로 둔다는 것이 저한테는 막 꿈 같은 이야기는 아니고 그럴 것 같았거든요. 정말 그럴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있었고요. 미림은 사실 되게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미림이 어려워서 이 소설을 쓰기 어려웠던 것이 한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오경 같은 경우에는 그 수로, 무너진 수로에서 갑자기 전쟁을 맞이한 사람이 생존하는 인생의 되게 중요한 시기를 그리잖아요. 예. 이 사람은 이 수로에서 나간 후에도 어떤 삶들을 살면서도 이 날들의 기억을 계속 소환했을 거고 영향을 받은 채로 살았을 거고 떠올렸을 텐데 그 다음의 사람은 한 세월을 보여줘야 했어요. 어떤 다른 삶을 살게 된 여자가 이 삶을 살게 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그걸 보여줘야 했고 숲이 떠올랐어요. 저한테 이미지가 있었던 건 숲밖에 없었는데 네, 그래서 그걸 사실 되게 어렵게 썼습니다. 미림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 구린과 오경이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비스킷을 나눠 먹잖아요. 근데 네. 저 보면서 그 장면이 되게 달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만약 이게 한국이었다면 이들이 비스킷이 아니라 건빵을 나눴을 텐데 건빵은 어떻게 먹든 맛이 없는데 이게 비스킷이라서 참 이게 좀 달콤하구나라는 건빵 생각이. 생각을 진짜 못 해봤네요. 제가 미필이라. 아니 한국인은 다 건빵을 던져줬겠죠. 아, 그렇네요. 네. 진짜 생각을 못 해봤네요. 아니 그게 와. 잡스러운 얘기였고요. 사실 뭐 이게 질문을 여러 방식으로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전쟁에 대한 얘기도 말씀해주시고 인물에 대한 얘기도 말씀해주시고 했는데 북해에서라고 한 소설을 뭐 어떤 분들은 뭐 전쟁에 대한 소설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는 고립된 사람들이 나누는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 연쇄적인 어떤 이야기의 전달 혹은 뭐 액자 소설적인 구성이 가지고 있는 그 소설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건 사랑에 대한 소설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맨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 나선과 중이가, 그러니까 나선이 그 중이에게 모자를 가져다 주고 이게 당신 모자 맞냐? 그랬더니 중이가 내 모자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둘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뭐 사랑에 대한 소설이다라고 말하면은 사랑하는 과정을 다루는 소설이다 말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까지도 충분히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설이 되게 사랑스러운 소설이다라고 읽었었고 그 마지막 문장이 참 멋지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게 마치 그 나선의 접점 같던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문장이. 그래서 작가님한테 혹시 이 소설은 사랑에 대한 소설이 맞습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굉장히 저는 혼자만 생각해야지 했던 부분인데, 네, 저는, 그 장면을 항상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이 소설을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끝나야 하는 이유는 말씀해주신 이유와 되게 완전 흡사합니다. 이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전에 모자를 찾아주려고 왔지만 그거는 다른 이의 모자였고 의미가 없어졌지만 이들이 만나서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 이 이야기들을 다 관통해서 마지막 장면에 도달했을 때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했어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구나. 이 많은 영향과 이야기들과 사람들이 그리고 우연들이 겹쳐서 마지막에 이 장면, 이 순간에 도달하는 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말할 때 이런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소설에선 사실 그 닭과 달걀의 속담도 있지만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다 지금으로 흘러가거든요. 예. 과거 회상으로 하지 않고 싶었고 다 지금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마지막에 이 장면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아무것도 접점 없이 다시 다른 서로의 인생으로 흩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순간이 저한테는 신기하고 로맨틱하고 네,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썼답니다. 읽어주시다니. 그래서 아마 이 표지의 색깔이 네. 약간 진달래색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핫핑크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색깔이 무슨 중요한 그 요새 유행하는 이름이 있던데 제가 색깔을 잘 몰라서 힙함색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힙함. 예. 아마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 발터 베냐민이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이야기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다르다. 네. 근데 이 소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건 분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경과 군인도 그리고 그 둘 사이에 그 작은 구멍으로 보고 봤던 것도 어쩌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덧 시간이 거의 정리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뭐 코로나도 좀 거의 종식이 되어 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예전처럼 사람들이 만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또 2년 동안 배운 어떤 그 습관들이 우리를 또 움츠리게 만들잖아요. 네. 그렇지만 뭐 작가님이 계속 작업을 하실 테고 또 다른 소설을 쓰실 테고 그리고 컴퓨터를 켜면 그 작가님이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폴더들이 있을 테니까 네. 앞으로 어떤 작업을 또 진행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또 독자들을 만날 건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소설들을 좀 쓰고 있는데요. 너무 부끄럽네. 앞에 현대문학 선생님들이 지금 계셔서 제가 지금 너무 부끄럽고 왜냐하면 제가 이 소설을 쓸 때 너무 약간 빗장이 같은 느낌이 드세요. 원고 출신 말 것 같은. 너무 이제 약속도 많이 못 지키고 기한도 조금 어렵게.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그래도 지금 많은 것들을 해내서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지금 앞을 못 보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번 연도에 아직 써야 될 소설이 조금 있어서 네. 단편들을 조금 쓰고 사실 장편을 쓰게 돼요. 근래에. 아직 장편은 그러니까 지금 쓴 것 중에 제일 긴 건 북해에서잖아요. 네, 이게 가장 긴 소설인데 장편은 조금 길게 볼륨이 좀 있는 소설이 될 것 같아요. 한 1000매 이상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상반기로 예정은 되어 있는데 저 이제 약속 같은 거는 상반기는 2022년 상반기가 되는 네, 건가요? 네. 사실은 가보자는 미래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죠. 잊어주시고요. 들으신 분들 다 잊어주시고. 아마 편집자께서 청탁서를 넣으신 분이 네. 그걸 보시면서 야 우리 천매야 천매에 맞게 준비해 종이 사고 다 잊어주시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단편 올해 한 2-3개를 조금 쓰고 그 장편은 아마 올해 연말이랑 연초에 이제 연결해서 쓸 것 같은데 예. 이걸 쓰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요새는 소설에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소설의 볼륨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게 이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야 하고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게 진득하게 돼야만 소설로 할 수 있는 것? 네. 이걸 읽는 독자가 이만큼 앉아서 시간과 페이지를 투자해야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장편만 할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렵고요. 근데 써보고 싶고 많이 요새 글을 잘 못 쓰는데 글을 되게 쓰고 싶은 상태예요. 되게 이거 다 보시는 분들 중에 저랑 일을 하신 분들께는 다 죄송하지만 글을 되게 쓰고 싶은 상태인데 어려운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제목은 나오셨나요? 그럼 그건? 그거 제목을 고민하고 있어요. 아, 지금 여러 폴더들 중에서 어떤 네네. 폴더로 들어갈까? 그러니까 아직 하나도 시작을 안 하셨던 거네요? 여러 가지 네. 오늘 좀 제가 한 말씀해 말 주시죠. 다 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청탁서를 넣은 편집자분 천매지만 아직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러진 않아요. 종이를 미리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거의 뭐 저희가 시간이 이제 끝나가는 것 벌써.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1시간 예정된 시간으로 했는데 더 많은 질문들을 준비했고 뭐 밑에서 나눈 얘기들도 더 길고 한데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때문에 더 풀지 못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얘기들은 그러니까 책을 읽으신 독자들에게 더 유익한 얘기가 될 수 있어서 또 요즘에는 그 서사적인 내용을 먼저 미리 얘기하는 것을 되게 독자들은 불쾌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약간요. 스포에 대한. 스포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질문들을 좀 건너뛰었고요. 저희가 제 이제 처음에 목표는 그 아직
부캐 해설을 사지 않은 10대 여성, 10대 남성 여성 맞다. 네네. 이 독자분들이 이걸 보고 주문을 했으면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신 독자분들에게 네. 우다영 작가님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를 하면은 아마 오늘 자리가 네.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국회에서 이 책을 내고 나서 사실 이제 나오기 전에 한번 라이브 행사 한번 했었고,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진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 아까 되게 못 읽어드린 댓글을 되게 많이 채팅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못 봤는데, 나중에 다시 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신을 드릴 거고요. 이 소설을 사실 제가 밝히지만 좋아해요. 몰랐어요. 좋아하셨구나. 네, 여기서 농담입니다. 처음 밝혀요. 네. 이 소설을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사랑 고백하듯이.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아직은 그렇군요. 말을 예. 못했는데, 제가 부캐서를 좀 좋아하는 소설이라 주변의 동료들도 그렇고 독자분들, 저를 원래 소설을 읽어주신 분들, 그리고 예. 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 부캐서로 들어와 주신다면 어떨까 궁금하고, 사실 이 책이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이전의 소설집 두 권은 굉장히 이제 관성에 의해서 이제 네. 그동안 써왔던 소설들을 묶어서 내고 그랬다면, 이건 어딘가에 이렇게 발표했던 걸 묶은 게 아니라 제가 써서 책으로 먼저 나오게 된 거라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라 다른 분들하고 저도 독자처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쓰면서 약간 고통과 즐거움을 같이 느꼈기 때문에 좋아해서 널리 지금 여기 들어와서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널리 알려주시고요. 오늘 아직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 특히 10대 여성 분들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조금 웃기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얘기도 많고 집요한 얘기도 많지만 저는 위로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저 라이브 오늘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막 생일처럼 꾸며주셔서 연대문화 선생님들 너무 이렇게 생일처럼 예쁘게 파티처럼 꾸며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앨리스 부를 필요 없이 부캐에서로 우다영 작가의 소설은 시작하면 된다. 타사의 작품을 확 끌어내려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어찌됐건 이 작품 부캐에서 앞에 있는 그림의 이름이 샘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어떤 생각의 샘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료 작가들의 수많은 시샘을 받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시간 동안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